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어느덧 올해 달력도 한 장밖에 남지 않았군요. 뭔가 마음도 좀 급해지고 마무리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 같은 것도 생기기 시작할 시기입니다. 하지만 정치권은 연말이 다가오면서 더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오늘은 야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탄핵하겠다고 벼르고 있었는데 의외의 카운터펀치를 맞았습니다. 이 방통위원장이 사표를 내고 대통령이 곧바로 수용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방통위원장을 탄핵하고 그 동력으로 여권을 방송 장악 프레임 속에 가두려던 전략이 무력화돼버린 거죠. 야당은 그동안 이 위원장의 사퇴 목소리를 높여오다가 정작 사퇴하자 사퇴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자기 부정의 사태도 맞게 됐습니다. 오늘 뉴스나인은 방송통신위원회로 먼저 가겠습니다. 황선영 기자가 안내합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힌 건 국회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둔 어젯밤입니다. 이 위원장은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장 6개월 동안 방통위가 마비되는 걸 막기 위한 충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방통위가 사실상 식물 상태가 되고 제가 희생하더라도 피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일 것입니다. 방통위는 그동안 위원장과 이상인 상임위원 2인 체제로 운영돼 왔는데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위원 1명만 남게 돼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가 됩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해 거야의 횡포라는 표현으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마구잡이로 탄핵을 남발하는 민주당의 헌정질서 유린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 부당성을 알리고 계속 싸워나갈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 이 위원장의 면직안을 제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탄핵을 당할 만한 비위나 과오가 없지만 중요 기관의 업무 마비를 막겠다는 뜻을 존중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정부 부처는 장관 대신 차관이 어느 정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방통위는 그야말로 올스탑이 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동관 위원장의 사퇴에 대비해 후임 인선 작업을 준비해온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르면 다음 주 개각돼 새 방통위원장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9일에도 이동관 위원장의 탄핵 처리를 밀어붙이다가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전격 취소하면서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역시 탄핵안 처리 직전에 허를 찔린 셈이 됐죠. 결국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만 처리하면서 이재명 대표 수사를 방해하려는 탄핵이라는 의심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어서 오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표결 처리하려던 민주당은 이 위원장 사의 표명 소식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듣고 저도 국정을 이렇게 꼼수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뺑소니라는 거친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어제 국회에 보고됐던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동관 탄핵 소추안은 정부로부터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되었다는 공문이 제출되어 의사 일정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 사건의 수사 책임자였던 이정석 검사와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중성 검사 탄핵안은 여당의 불참 속에 강행 처리됐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일부 검사들의 일탈과 비정상적 조직 운영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탄핵 소추된 현직 검사는 지난 9월 안동환 검사까지 모두 3명입니다. 당내에서는 방통위원장 탄핵이 무산되면서 이재명 방탄 프레임만 부각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에 중독된 민주당의 의회 폭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도둑이 경찰관을 쫓아내겠다고 하는 이런 몰상식한 일이 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9일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재계가 그리고 방송 3법은 언론계가 특히 부작용을 우려하는 법안이죠. 정치적 부담을 감안하더라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게 대통령의 입장이고 야당은 또 거부권이냐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장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노동조합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제2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산업 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줄 수 있고 방송 3법은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국회에서 국가 중대사가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상황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제가하면서 법안들은 다시 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한 건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제2요구된 법안들은 국회 제적위원 과반 출석과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거부권 남벌 규탄한다. 대통령께서는 대결과 독선을 선택했습니다. 저 역시 그에 합당한 대결과 저항으로 가겠습니다. 노란봉투법 제2요구를 두고 경제계와 노동계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민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환영했지만 민주노총은 노동권을 침해한 반헌법적 결정이라며 온 힘을 다해 정부에 맞서겠다고 반발했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적어도 민주당 입장에선 허를 찔렸다고 당황할 만한 상황입니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그렇죠. 이번 사태가 불러올 파장 그리고 여야의 덕실을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퇴 결심은 언제 한 거라고 하던가요? 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요, 꽤 오랜 기간 탄핵으로 직무정지를 당할지 아니면 자진 사퇴를 할지 두 가지 방안을 놓고 고심해 왔다고 합니다. 예. 어제 오후까지만 해도 저희 취재진에게 아직 결정된 건 없으니 내일 오전까지 두고 보자는 정도로 설명을 했는데요. 어젯밤 자진 사퇴를 최종 결정하고 윤 대통령에게 직접 연락해 사의 표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 대통령께 일단 구두로 사의 표명을 했고 그것이 인사혁신처에 전달이 됐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제 국회에서 밤샘 농성까지 한 걸 보면 이 사퇴 기류를 전혀 몰랐다고 봐야 합니까? 네, 통상적으로는 관련 상임위에서 관련 기류를 파악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위원장 사퇴는 과방위원장도 또 여당 간사도 몰랐다고 하고요. 예. 심지어 한덕수 총리도 오전 임시 국무회의 때까지 사의 표명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국무회의 때 이 위원장이 사의 표명 사실을 공개했고요. 방송 3법 관련 제2요구안 설명도 이 위원장이 아닌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했습니다. 정말로 이 위원장이 사퇴 결심하게 된 배경은 뭐라고 합니까? 네, 다른 정부 부처와 달리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이기 때문에요. 위원장이 직무정지가 되면 1인 위원 체제로 바뀌면서 사실상 식물 상태가 됩니다. 예. 그제 보류된 YTN의 최대 주주 변경 승인건부터 시작해서 연말 연초엔 지상파 제어가와 종편 재승인 심사까지 줄줄이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 위원장이 어젯밤 윤 대통령에게 본인이 사퇴하고 방통위를 정상화하는 게 맞다는 취지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또 이 위원장이 실제 탄핵돼 직무가 정지되면 내년 총선 때까지 야당이 주장하는 방송장악 프레임이 지속될 거란 우려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방통위를 식물 상태로 만드는 건 야당이 노린 점이기도 하죠. 어쨌든 이렇게 되면 방통위원장 자리를 길게 비워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에선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인선 작업은 준비해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다음 주로 예고된 개각 때 신임 위원장이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인사청문 과정에 적어도 한 20일 정도 소요가 되니까요. 이르면 올 연말에 방통위 업무가 정상화될 수도 있습니다. 예, 김아림 기자는 좀 예측을 한 것 같은데 후임 위원장 누가 거론되는지 취재된 게 있습니까? 지난 7월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임명이 될 당시에요.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과 김우곤 전 서울고검장이 후보로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 또 여당이 이미 방통위원 후보로 추천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과 같은 방송 출신 인사들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예, 야당이 청문 절차에 얼마나 협조할지 이것 두고 또 치열하게 수싸움이 벌어지겠군요. 김아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연말 국회가 정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면서 걱정했던 대로 내년 예산안 처리는 표류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야당이 정부 예산은 삭감하면서 이른바
이재명 표 예산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3년 연속 지각 처리를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정민진 기자가 예산안 처리 전망을 취재했습니다. 헌법 54조는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 즉 매년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막바지 예산안 심사가 진행돼야 하지만 예산을 논의하는 회의장문은 이렇게 굳게 잠겨 있습니다. 여야가 탄핵 공방을 벌이며 심사 자체를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처리가 불가능해지면서 3년 연속 지각 처리란 불명예를 안게 될 전망입니다. 여야는 지난달 27일부터 양당 간사 등으로 구성된 소소위에서 논의를 해왔지만 증액 전 단계인 감액 심사도 끝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급적 빨리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입장 차이가 또 확연히 있는 그런 사안들도 있고요.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정부가 짠 예산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지만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원안대로 되거나 아니면 준예산 사태가 올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마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그리고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일명 쌍특검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논의가 제대로 진행될진 미지수입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국회는 꽉 막혀 있습니다만 어쨌든 총선 시기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 배치할 정치신인 40여 명을 이르면 다음 주부터 순차적으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전략 공천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라는 혁신위의 요구는 사실상 거부됐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가 되면 국민의힘 총선 전략의 밑그림도 어느 정도 드러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황병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에 내세울 새 얼굴 영입 규모를 40여 명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5명의 명단을 먼저 공개할 예정인데 비례대표가 아닌 지역구에 전략적으로 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전략적 고려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우선적으로는 지역 공천을 염두에 두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략 공천 등의 배려 없인 인재 영입이 쉽지 않다는 현실론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는 인요한 혁신위가 4호 혁신안으로 제안했던 전략 공천 원천 배제와 배치됩니다. 큰 틀을 보고 전략 공천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방향으로 가자. 이게 오히려 전체의 선거를 위해서는 훨씬 유리한 길이다. 사실상 혁신위 제안을 거절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특히 인요한 위원장의 공관위원장 발언에 대해 당 지도부의 비판이 이어지면서 갈등이 두드러지는 모습입니다. 이 엄중한 시국에 공천과 관련된 직책을 논하는 것 자체는 인요한 위원장의 실수인 것 같고요. 혁신안 수용을 촉구했던 지도부 인사들마저 거리를 두면서 당내에서 혁신위가 고립되는 분위기입니다. 혁신위를 통해 당 변화를 이끌겠다는 김기현 2기 지도부의 당초 구상도 성사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대장동 사업자들로부터 6억 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이 선고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판결문이 공개됐습니다. 법원은 이 돈이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 경선 자금으로 쓰인 정황을 곳곳에 적시했습니다. 결국 수사는 이재명 대표에게로도 향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윤재민 기자가 판결문을 상세히 뜯어봤습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 한 오피스텔 건물입니다. 검찰은 지난 대선 때 김용 전 부원장이 이곳 사무실을 쓰면서 이재명 캠프 일을 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대선 캠프 이런 것들 좀 많이 있었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법원은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김 전 부원장이 사무실 월세와 유지비 등을 정확히 모른다고 진술했지만 무료로 제공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문에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부원장이 대선 경선 비용은 자원봉사자와 객출로 해결했다고 주장하지만 경선 대비 문건 내용과 규모로 볼 때 현실성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김 전 부원장이 경선 자금을 마련해달래서 6억 원을 건넸다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이 캠프 조직을 관리하는데 지방은 돈이 없으면 힘들다고 한 발언 등은 정황상 사실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또 지난해 재판 중 유 전 본부장이 갑자기 심경 변화를 일으켜 불법 정치자금 등을 폭로한 경위도 납득할 만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혼자 책임을 떠안아 불안해지면서
김 전 부원장 등에 대한 신뢰가 깨져 마음을 바꿨다고 본 겁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발사 열흘 만인 오늘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네 나라가 대북 독자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네 나라가 같은 날 제재를 발표한 건 상당한 의미가 있고 특히 호주가 참여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황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 외교부가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건 모두 11명입니다. 지난달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발사를 주도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소속이거나 탄도미사일 개발 등에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 13번째 대북 독자 제재입니다. 같은 이유로 미국 정부는 개인 8명과 지난 6월부터 우리 정부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해커 조직 김숙희를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일본과 호주도 각각 개인 5명과 단체 4곳, 개인 7명과 단체 1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네 나라가 사전에 조율된 대북 제재 조치를 거의 동시에 발표한 겁니다. 지난 9월에도 한미일은 북한 정찰위성 도발에 공조했지만 호주의 참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맞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확장하려는 미국의 의지가 반영된 거란 분석입니다. 호주도 들어오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캐나다도 집어넣어가지고 이 범태평양 지역의 어떤 흐름을 주도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미 국무부는 북한이 여전히 국제 테러 행위를 지원하고 있다며 7년 연속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북한 매체들이 최근 들어 김정은 위원장의 딸 김주애를 자주 부각시켜 왔는데 이번엔 선글라스와 가죽 코트 차림에 김정은보다 앞에 서서 군을 시찰하는 사진을 보도했습니다. 김주애를 후계자로 지목한 것 같다는 보도는 종종 나왔습니다만 이건 또 이례적인 사진이죠. 김충년 기자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선글라스에 가죽 코트를 입은 모습이 판박이처럼 비슷합니다.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의 공군사령부 방문을 전하면서 딸 김주애가 중심에 선 사진을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복장과 구도까지 김정은과 사실상 같은 반열로 다룬 셈입니다. 사랑하는 자제분과 함께 비행부대에 도착하시자 남다른 무상의 영광과 행복을 받아하는 감격과 환희에 넘. 지난해 11월 신형 ICBM 발사 현장에 처음 등장한 김주애는 1년 동안 20차례 가까이 아버지의 공개 일정에 동행했고 지난 9월 열병식 된 추석단에 앉아 무릎을 꿇은 군서열 2위 박정천과 대화하는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그동안 자제분이란 호칭으로 불려왔는데 최근 간부 강연에서 김일성을 상징하는 샛별 여장군으로 불렸다는 대북 매체 보도가 나오면서 북한의 본격적인 후계 구도가 시작됐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김정은의 건강이 굉장히 안 좋다. 후계 구도를 빨리 설계를 해서 그것을 가시화하고 시동을 걸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남 일녀를 둔 것으로 알려진 김정은이 북한의 가부장적 문화에 따라 결국 장남에게 4대 세습을 하지 않겠냐는 전망도 있습니다. TV조선 김충령입니다. 우리 공군이 지난해 초 독수리와 충돌해 비상 착륙했던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도태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자동차로 치면 폐차시킨다는 뜻인데 1,100억 원짜리 전투기를 폐기 처분하는 이유가 뭘까요? 윤동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조류 충돌, 버드 스트라이크는 조종사들에게 적 전투기의 공격보다 무섭습니다. 적 레이더의 골포공 크기로 잡혀 동북아 국가들에선 적수가 없다는 우리 공군의 F-35A가 지난해 1월 독수리와 충돌하면서 엔진이 꺼진 상태에서 동체로 비상 착륙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공군은 2년 만에 해당 전투기를 도태, 즉 폐기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결과 당시 독수리가 기체 공기 흡입구로 빨려 들어가 엔진뿐만 아니라 무장 적재실까지 파손시켰는데 전자장비 대부분을 교체해야 한다는 결론이 난 겁니다. 기체 격벽을 뚫고 무장 적재실로 들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무장 적재실 내부에 있는 다양한 계통의 케이블이 다소 파손되어 동시다발적인 결함을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리 비용은 도입 가격보다 약 300억 원이나 비싼 1,400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F-15나 F-16 같은 구형 전투기와 달리 전자장비가 많아 일체형으로 제작된 F-35는
부분적인 부품 교체가 어렵고 스텔스 전투기와 관련된 모든 기술이 기밀 사항이라 미국으로 옮겨 수리를 받아야 해 비용이 높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오는 2026년 전력화 예정인 국산 전투기 KF-21의 개발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코로나 기간 병원에 가지 않고 화상으로 의사를 만나는 비대면 진료가 인기였죠. 각종 규제로 좌초 위기에 놓였었는데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초진 환자도 병원이 문을 닫는 밤이나 휴일에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지고 또 의료 취약 지역 주민을 위해서 초진 허용 지역도 확대했습니다. 배상윤 기자가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말이나 밤에 아프면 누구나 막막해집니다. 보통 일요일에는 병원 문이 닫혀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럴 때 이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정부가 오는 15일부터 비대면 진료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습니다. 국민의 의료 접근성 강화와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이번 보완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오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의 밤 시간과 휴일에는 모든 국민이 제한 없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평일 낮 시간에는 여전히 재진 환자만 허용되지만 재진 환자의 기준은 크게 낮췄습니다. 비대면 진료가 자유로운 의료 취약 지역도 전체 시군구의 40%인 98개로 확대했습니다. 비대면 업계는 환영했습니다. 이제 점차 더 사용할 수 있는 국민이 많아지고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완전히 허용되기 위한 이제 걸음으로 저희는 보고 있어요. 비대면 진료가 확대됐지만 처방된 의약품은 약국을 방문해서 직접 대면 수령해야 한다는 점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또 오진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의사가 비대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새벽 시간 제주의 한 감귤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출동한 소방관들이 창고 옆 주택에서 80대 부부를 구했는데 20대 소방관이 숨졌습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어둠 속에서 갑자기 불길이 치솟습니다. 순식간에 불이 번지고 연기가 자욱하게 퍼집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제주 서귀포시의 한 감귤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펑펑 소리가 나는데 밖에서 부랴부랴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출동한 소방관들은 창고 옆 주택에서 80대 노부부부터 구조했습니다. 화재 진화를 시작한 지 10여 분 만에 콘크리트 지붕 처마가 무너졌고 머리를 크게 다친 29살 임성철 소방교가 끝내 숨졌습니다. 불이 난 창고는 농기구 등을 보관하던 곳인데 냉장고 등 일반 집기들도 창고 안에 갇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관이 이제 그 처마 밑에 콘크리트 벽에 깔려서 이제 사망하게 된 겁니다. 전기 누전으로 인한 이제 화재로 추정되는데 고 임성철 소방교는 2019년 경남에서 첫 임용됐지만 고향에서 일하고 싶다며 2년 전 제주 소방본부에 재임용됐습니다. 소방청은 순직한 임 소방교에게 소방장으로 1계급 특진을 추서했습니다. 고 임성철 소방장의 연결식은 오는 5일 제주종합경기장에서 제주도장으로 엄수될 예정입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수원 지역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를 벌인 임대인 부부가 구속됐습니다. 경찰에 접수된 피해액이 700억 원이 넘을 정도로 임차인 수백 명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사실 전세 사기가 지난해부터 반복됐던지라 뉴스를 보는 입장에서는 어느 지역에서 벌어진 사건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만 전국의 피해자들은 반복되는 사기에도 정부 대책이 없어서 답답합니다. 피해자들이 다음 주 동시다발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구재영 기자입니다. 모자를 눌러쓴 일가족 3명이 경찰서로 들어섭니다. 수원 전세 사기 혐의를 받는 집주인 정 씨 일가족은 오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정 씨 일가족은 이번에도 취재진의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에게 변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난 9월 첫 고소가 이뤄진 뒤 경찰은 3차례 소환 조사와 압수수색을 통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고소가 계속 접수되면서 피해 규모는 7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접수된 고소장도 500건에 이르지만 이렇다 할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 자리에 숨기는 거 아니냐. 피해자들은 당연히 좀 답답하다 이런 얘기는 계속 해오셨죠.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집주인 정 씨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 씨의 아들은 구속을 면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집계한 전세 사기 피해는 모두 9,109건으로
서울 등 수도권의 전체 피해자의 66.9%가 집중됐습니다. 전국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다음 주 화요일 동시다발 집회를 열고 피해자 주거비 지원과 전세 사기 관련 특별법 개정 등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자식들에게 장례비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미리 상조회에 가입해두는 분들 많은데요. 유족이 가입 사실을 모를 경우 고인이 생전에 가입한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채 회비를 그대로 날려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문제는 관련 법안이 없어 당국도 손을 놓고 있다는 겁니다. 송무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아버지를 여인 A씨와 형제들은 최근 유품을 정리하다 아버지의 상조회 가입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고인이 낸 금액은 10년 동안 360만 원가량. 사망 당시에는 이 사실을 몰라서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고 해약하려 하자 상조회사는 오히려 80만 원을 수수료로 뗐습니다. 되게 억울하고 아쉽고 재수가 없었으면 모르고 지나쳤겠죠. 유족이 사망 신고 때 할 수 있는 고인 재산조회에 상조 가입 여부가 나오지 않아서 몰랐던 겁니다. 사망 신고를 할 때 다 일괄 조회를 해서 상속 재산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것만 믿고 있었는데 문제는 상조업체는 유족들이 상조회 서비스를 받지 않더라도 고인의 가입 여부를 유족에 알려줄 필요도 미사용 선수금을 돌려줄 의무도 없다는 점입니다. 개별 기업이 이거에 대해서 뭔가 바꾸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족들 확인하고 이런 절차들이 또 그거에 대해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또 있으시고요. 거기에 유족들이 몰라서 찾아가지 않은 미사용금의 정확한 규모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입자가 사망하면서 돌려받지 못한 선수금의 행방에 대해서는 관련 소비자 보호기관인 한국상조공제조합에서도 담당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알지 못했습니다. 저희 조직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고 법적인 어떤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건 정확히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제도 부분은 없습니다. 선수금이 이미 8조 원 규모에 달하는 상조업계가 감독의 사각지대에서 배를 불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스마트폰 사용하는 초등학생 많은데요. 걸을 때는 물론이고 횡단보도에서도 전화해서 눈을 떼지 않는 학생이 많습니다.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학교가 스쿨존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강제로 멈추는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임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하교를 서두릅니다. 그런데 길을 걸을 때도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휴대전화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게임 등에 몰입하면 차가 오는지 몰라 사고로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서 있으면서 애들한테 앞에 보고 가라, 휴대폰 보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때문에 학교 주변 스쿨존에선 스마트폰 사용을 강제 차단해주는 앱까지 등장했습니다. 이 앱을 설치하면 스쿨존 반경 1.3km 내에선 보행 중 스마트폰 앱 사용이 강제 중단됩니다. 스마트폰 사용 제한 서비스가 설치된 스쿨존을 걸어보겠습니다. 멈춰 서 있을 땐 앱이 작동하지만 이렇게 걷는 상태가 되면 앱이 차단됩니다. 지나가는 거리가 이게 신호등이고 너무 많아요. 안전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휴대폰 강제 종료 앱을 지난해 9월 시범 도입한 신흥초의 경우 전교생 514명 중 104명이 앱을 설치했습니다. 이제 63명이 설문조사에 응답해 주셨고요. 만족도 조사 결과는 이제 다 100% 만족하신다고. 해당 앱 설치는 신청학교에 한해 진행되며 서울 한 곳 등 전국 8개 초등학교에서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서희입니다. 내년 경기 전망이 낙관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부진했던 반도체 수출이 16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모처럼 기지개를 켰습니다. 무역 수지도 올 들어 최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 흐름을 2024년에도 이어갈 수 있을지 장혁수 기자가 전합니다. 우리나라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IT 제품 수요가 줄면서 반도체 수출도 장기간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모처럼 살아났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감산으로 가격이 오르고
인공지능용 반도체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수출은 12.9% 증가한 95억 달러를 달성하며 그간의 감소 흐름을 끊고 16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에 성공하였습니다. 덕분에 지난달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은 전년 같은 달보다 7.8% 늘었습니다. 올해 최고 실적입니다. 무역 수지도 올 들어 최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맥을 못 추던 2차 전지와 석유화학, 바이오 등도 8개월에서 18개월 만에 내리막에서 벗어났습니다. 내수 부진이 뚜렷해지는 상황에서 수출 회복은 우리 경제에 반가운 소식입니다. 정부는 무역 수지 흑자와 반도체 수출 전환 등으로 수출 우상향 흐름이 분명해졌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 경제 부진이 길어지고 있어 낙관하긴 이르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반도체 경기가 개선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중국 수출에서의 어려움 등이 지속되고 있어서 현재 수출 실적이 개선되는 데는 제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는 수출 지원을 강화하고 중국의 흑연 수출 통제 등 리스크 요인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장현수입니다. 수출은 조금씩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내수는 여전히 어둡습니다. 이 고물가와 고금리에 지갑이 갈수록 닫히고 있는 건데요. 특히 식료품과 화장품처럼 매일 먹고 쓰는 것부터 소비가 줄고 있습니다. 지선호 기자가 직접 마트로 나가봤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대개 할인 행사가 진행 중이지만 한 달 전 반값 킹크랩 행사 때 줄을 서서 사가던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12월이 제철인 대게를 초특가에 한정 물량으로. 얼마나 싼지 가격을 비교하고 물건을 들었다 놨다 하지만 결국은 최소한만 담습니다. 딸기 세일한다 그래서 사러 왔어요. 조금만 장봐도 10만 원 넘고 하니까 한 번에 많이 사기가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할인폭이 큰 일부 매장에만 사람들이 몰립니다. 할인폭이 적은 돼지고기 매장은 한가한 반면 이 40% 할인을 한 소고기 매장은 오늘 하루 종일 손님이 붐볐습니다. 올해 10월 달 소비는 전달에 비해 0.8% 줄었는데 음식료, 화장품 등이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일상생활에 밀접한 품목부터 지출을 줄인 겁니다. 화장품도 좀 비싸긴 해가지고 좀 잘 안 사는 것 같긴 해요. 성분 비슷하면 싼 걸로 좀 사는 편인 것 같아요. 지난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97.2를 기록해 석 달 연속 비관적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물가가 오르면서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악순환처럼 이제 소득 증가가 잘 안 되면 소비가 줄고 또 그게 내수를 제약을 해서 또 소득이 안 늘어나고. 전문가들은 고물가와 고금리가 길어지면 소비 부진이 의류나 가구, 자동차 같은 내구재로 확산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이 소주를 낱잔으로 파는 곳이 인기일 정도로 소주값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산 주류에 매기는 세금을 깎아서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는데요. 실제로 음식점에서 술값이 낮아질지는 회의적입니다. 그 이유는 김창섭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마트에서 주류를 고르는 고객들, 서민들의 술, 소주에 쉽게 손이 가질 않습니다. 부담스럽죠. 술은 안 마실 수는 없고 1.8리터가 4,780원인가 이러는데 저게 이제 병수가 5병인가 이래 나와요. 내년부터 국산 주류에 붙는 세금이 줄어듭니다. 체감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주 가격의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소주에 여러 세금을 붙이면 보통 한 병당 1,247원에 판매됩니다. 여기에 일례로 기준 판매 비율을 10% 적용하면 판매 가격은 60원 정도 저렴해집니다. 수입 주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국산 주류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국내 주류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습니다. 시민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먹기 부담스럽죠. 뭐 세금 줄여주신다면은 더 팍팍 줄여서 좀 싸게 먹으면 너무 좋죠. 다만 실제 음식점과 술집에서 소주 가격을 내릴지는 미지수입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출고 가격이 인하되는 것이지 식당 주류 가격을 내리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가도 다 많이 올랐는데 술값만 내릴 수는 없다고 봐요, 저는. 정부는 올해 안에 입법을 마치고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과세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게임업체로는 최초로 민주노총에 가입했던 넥슨 노조가 민노총 탈퇴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넥슨 게임 영상 속에 남성 혐오 표현이 들어있다는 논란에 회사가 즉각 시정에 나섰는데
이를 민노총이 강하게 비난하자 갈등이 커진 겁니다. 저희 취재진을 만난 넥슨 노조위원장은 배신당한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신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8일 경기도 판교 넥슨 본사 앞에 민주노총이 보낸 근조화안 8개가 놓였습니다. 민노총은 넥슨 노조와 상의 없이 회사를 비난하는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지난 2018년 게임업계 최초로 민노총에 가입했던 넥슨 노조는 무시당한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최소한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한테 맞은 느낌이다 라는 표현을 들었죠. 넥슨은 최근 캐릭터 홍보 영상에 남성 혐오 표현을 사용했다는 논란이 일자 즉각 사과했습니다. 모든 영상 자료들을 다 내렸고 현재 모든 팀원들이 붙어서 현재 전수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노총이 이를 사상검증이라고 비난하자 넥슨 노조는 탈퇴까지 고민 중입니다. 민주노총과 함께하는 걸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더 공식적으로 항의할 생각입니다. 민노총 IT노조는 노동운동 모욕이라며 넥슨 노조를 비판했지만 배 지회장은 민노총이 선거 지침을 내려보내는 것에 대한 조합원 반발도 크다고 맞받았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개나 고양이를 공장식으로 번식시켜 판매하는 방식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른바 개공장 금지 법안이 발의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이걸로 충분할 것인지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간혹 방송에서 나오기도 합니다만 개공장의 열악한 환경은 이미 다 잘 알려져 있죠? 네, 맞습니다. 지난 9월 경기도에 있는 한 번식장에서 개 1,400여 마리가 구조됐는데요. 합법적인 사업장인데도 좁은 데서 학대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런 공장식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지난해 기준 반려동물 생산업소는 2,000곳이 넘고 판매업소는 4,000곳에 이릅니다. 이 무허가업소까지 감안하면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공장을 아예 없애자는 법안이 나왔다고요. 이름이 루시법이라고 하던데 왜 루시법입니까? 네, 영국의 루시법과 흡사하다고 해서 한국판 루시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영국의 개 번식장에서 구조된 루시는 반복된 임신과 출산으로 혹사당하다가 숨졌습니다. 여론이 들끓으면서 공장식 번식장과 펫숍을 금지하는 루시법이 제정됐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한국판 루시법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네, 우선 기존에는 2개월 미만 반려동물은 판매할 수 없었는데 기준을 6개월 미만으로 올립니다. 특히 동물 경매장을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됩니다. 번식 요건도 강화하는데요. 너무 나이 든 개와 고양이는 교배나 출산이 금지되고 이 사육 규모도 100마리를 넘겨선 안 됩니다. 모두 공장식 대량 생산과 판매를 막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업계 반발이 적지 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판매업계는 반려동물의 생태를 모르는 법안이다. 일부 사업장의 잘못을 문제 삼아서 산업 전체를 없애겠다는 발상이라면서 이 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문제는 정부의 허가를 받은 업체조차도 상당히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환경이 열악하고 불법적인 번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관리와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유럽과 일본처럼 우리도 번식 전문가 면허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가장 중요한 건 시민들의 인식이라고 강조합니다. 어리고 품종 있는 개고양이를 사고 싶어 하는 수요가 존재하는 한 아무리 제도를 강화한다고 해도 분명히 어린 동물들을 태어나게 해서 파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거든요. 예, 개든 고양이든 생명에 대한 인식 수준, 그것이 바로 선진 사회의 척도일 겁니다. 반려동물 번식장을 어떻게 봐야 할지 해답도 그 안에서 찾아야 할 거고요.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불안한 평화를 이어오던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이 일주일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교전이 재개됐고 가자 지구에는 다시 죽음의 공포가 드리웠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 공습으로 20여 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휴전 종료 1시간 전, 이스라엘 남부에 공습 경보 사이렌이 울리고 날아오는 발사체 한 발을 방공망이 격추합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휴전 협정을 위반했다며 전투 재개를 선언했습니다.
so that our civilians can live peacefully. Therefore, we're back into a combat mode in order to eliminate Hamas. 일주일 만에 가자 전역에 다시 포성이 울렸습니다. 가자 북부 자발리안 난민촌과 남부 칸 유니스에서도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병원에는 환자와 시신이 실려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20여 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날 미국은 블링컨 국무장관을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 휴전을 연장하고 민간인을 보호하라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It's imperative that Israel act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the laws of war. 그러나 네타냐후 총리는 블링컨 장관이 이스라엘을 떠나기도 전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אנחנו נשבענו, אני נשבעתי, לחסל את החמאס. שום דבר לא יעצור אותנו. 외신은 하마스가 석방할 인질 명단을 제시하지 않아 협상이 막판 결렬됐고 휴전 중재 노력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미국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 열풍이 대중문화를 넘어서 학문적으로도 연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명문 하버드를 비롯한 미국 대학들 사이에서 스위프트를 공부하는 강의가 속속 개설되고 있습니다. 신은서 기자입니다. 공주 같고 친구같이 직접 만든 노래를 부릅니다. I know I'll be okay if Taylor Swift has gone through it, you know? 테일러 스위프트는 백인 주류 음악인 컨트리송으로 시작했지만 다양한 장르를 접목하며 13개 앨범을 빌보드 1위에 올렸습니다. 스위프트 열풍은 학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플로리다대와 뉴욕대는 강의를 개설했고 뉴욕대는 학위도 수여했습니다. On paper, at least, a doctor, part of growing up and moving into new chapters of your life is about catch and release. 하버드대와 버클리대를 포함한 다른 대학들도 내년부터 스위프트의 삶과 음악, 팬 문화 등을 강의합니다. There will be discussions about Taylor Swift and there will be discussions about her music. 스위프트의 노래는 경험을 시적으로 표현한 가사가 특징인데 해외에선 영문학 소재로 쓰입니다. 완전 옛날 것 같지도 않고 완전 새로운 음악도 아닌 이런 점이 새로운 세대나 기성세대에게 모두 다 어필할 수. 전문가들은 좋았던 시절에 대한 향수와 편안함에 대한 추구가 스위프트 열풍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합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IOC 본부가 있는 스위스 로잔에 대한민국 연락사무소를 만드는 걸 두고 대한체육회와 문체부가 충돌했습니다. 이 대한체육회가 현재에 들어갈 사무소를 확정한 상황에서 문체부가 승인을 미루고 있는 건데요. 양측의 얘기를 성민혁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IOC 본부가 있는 스위스 로잔입니다. 도핑기관인 국제검사기구, 스포츠중재재판소도 모두 모여 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스포츠 수도로 불리는 로잔의 연락사무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대회를 유치하고 인적 교류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국회를 통해 올해 예산 8억 원도 확보했습니다. 이미 현지 실사도 마쳤고 사무실이 들어설 장소까지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예산 집행의 최종 승인 권한을 가진 문화체육관광부가 최종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안 해주는 이유도 없어요. 그냥 안 해주는 겁니다. 예산도 서 있고 내 예산도 올려놓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체육회에 따르면 올 3월부터 문체부와 35번에 걸쳐 만나거나 연락하며 논의했습니다. 반면 문체부도 고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로잔에 비슷한 사무소를 운영하는 나라가 없는 데다 스포츠 외교라는 게 꼭 사무실이 있어야 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더구나 현재 유치를 추진 중인 국제대회도 없습니다. 다만 문체부는 연락사무소에 관한 입장이 지난해와 바뀐 것이냐는 물음에 보강과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이라며 완전히 무산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영화 쿨 러닝의 밝은 햇살처럼 흐르던 노래입니다. 1972년 워터게이트가 막 터져나올 무렵에 나와서 미국인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닉슨이 감추고 거짓말할수록 사람들은 추악한 진실을 노래처럼 분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음유시인 하덕규도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 가장 아름답다고 노래했습니다. 며칠 눈비를 뿌리며 우중충하던 하늘이 열려 어제 오늘 햇살을 쏟아냈습니다. 뒤엉킨 진실과 거짓이 하나둘 제자리를 찾아가듯 답답하던 가슴이 모처럼 뚫리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유동규 씨가 측근 아니냐는 기자 질문에 이렇게 말했죠. 측근이라면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느냐고. 그 김용 씨가 5년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유동규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혜자는 이재명이고 주변인들은 전부 다 이재명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연이어 나온 울산 사건과 김용 사건 판결은 닮은 데가 있습니다. 우선 전직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각기 의혹의 정점으로 의심받아온 사건과 관련해서 처음 나온 판결입니다. 그리고 둘 다 답답하게 끌던 재판이어서 긴 장막 끝에 얼굴을 내민 해갔습니다. 유죄 당사자들이 윗선에 대해 함구하는 것도 비슷하죠. 그런데 다른 게 있습니다. 유동규 씨의 증언입니다. 그는 이 대표가 선거법 사건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자 대법원에서도 패소하면 광화문에서 분신할 생각까지 했다는 사람입니다. 대장동 사건 초기에 구속됐을 때도 이 대표와 관련해서 전혀 진술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 대표는 그가 수많은 산하기관 직원 중 하나일 뿐이라며 일부 직원이 오염됐다고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 뒤로 유 씨는 이 대표를 이재명 씨라고 불렀습니다. 거짓말을 좀 안 하고 나한테 했다면 좋겠다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쯤이면 이 대표가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죠. 재판부가 유 씨의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을 부여한 만큼 이 대표가 만약 그를 끌어안았더라면 어제 판결은 달라졌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김 씨가 받은 돈을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은 정치자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때문에 이 대표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428억 약정설에 대한 검찰 수사도 힘을 얻을 걸로 보입니다. 게다가 이 대표는 정치 탄압과 검찰의 소설이라는 주장을 또 꺼내기가 민망한 처지가 됐죠. 하긴 이건 제 생각일 뿐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속담에 남이 나를 저버리거든 차라리 내 먼저 남을 저버리라고 했습니다. 대장동에 얽힌 어느 인간관계의 반전을 보며 의리와 배신, 인성과 업보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다는 게 어쩐지 더 쓸쓸하게 느껴지는 12월의 첫날입니다. 12월 1일 앵커의 시선은 어떻게 살 것인가 였습니다. 12월의 첫날도 강추위가 이어졌습니다. 내일도 아침에 서울이 영하 4도 안팎 보이며 영하권 추위가 계속되겠고요. 오후부터는 기온이 차츰 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밤까지는 제주에 가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오전 사이에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도 눈이 조금 날릴 수 있겠고요. 내일 밤에는 경기 북동부에 1cm 미만, 강원 중북부에는 1에서 3cm의 적설이 예상됩니다. 내일 전국 하늘 구름 많거나 흐리겠고요. 동해안은 건조하겠습니다. 특히 내일 저녁부터 모레 새벽 사이 강원과 경북 북동 산지, 동해안으로 강풍이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원 내륙과 산지로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 아침 철원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7도, 창원이 10도 예상됩니다. 물결은 동해 중부 먼바다에서 최고 4m로 거세겠습니다. 모레 일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12월 1일 금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